안녕하세요. 가상의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추적하여 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미제사건 미스터 K입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사건과 무관하며 100% 창작한 가상의 스토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영상은 AI를 통해 제작하였으며 영상에 나오는 장소, 이름은 전부 가명입니다. 2000년 10월 충남 천안. 금요일 밤 야간 진료를 마친 강민준 원장이 병원을 나선 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였고 지갑과 휴대전화도 진료실 서랍에 남아 있었지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2달 전 아내와 이혼한 직후였습니다. 이혼은 외도. 10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빈손뿐이었지요. 경찰은 전처를 조사했습니다. 내연녀도 조사했지요. 병원 직원도, 보험 사기 의혹도 하나하나 추적했지만 어디에서도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전처가 28살이 된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그게 엄마 때문이야. 20년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날 밤의 진실. 딸의 신고로 시작된 재수사, 그리고 천안 외곽 산자락에서 발굴된 한 구의 유골. 이것은 사랑과 배신, 분노와 음모, 그리고 20년의 침묵 끝에 드러난 한 가족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 10월 2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 큰 대로변을 따라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거리는 금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퇴근길 직장인들이 삼겹살집과 호프집으로 들어가고 학원을 마친 중학생들이 떡볶이 냄새를 따라 분식집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전형적인 가을 저녁이었지요. 그 거리 한복판, 5층짜리 회색 상가 건물 3층에 강민준 정형외과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천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지요. 3층 전체를 쓰는 넓은 시설에 서울의대 출신 원장이 직접 진료를 본다는 입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부터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까지 정형외과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병원을 찾았지요. 대기실에는 늘 환자들이 줄을 섰고 접수 직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원장 강민준. 1963년생. 그의 나이 37이었지요. 서울에서 의대를 나온 뒤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1995년 3월에 이곳 천안에 자기 병원을 열었습니다. 30뚜레 개원이라면 꽤 이른 편이었지요. 키가 크고 말쑥한 인상에 환자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를 강 선생님이라 불렀고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는 잘생긴 원장님이라는 별명도 돌았지요. 그런 강민준에게 그의 여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혜진과 이혼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1990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강민준이 전공의 2년 차일 때였지요. 이혜진은 같은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대전 은행동의 좁은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지요. 이듬해 딸 수아가 태어났고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지요. 강민준이 천안에 병원을 열고 나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이혜진이 접수와 회계까지 도맡으며 남편을 도왔지요. 그러나 병원이 자리를 잡고 환자가 늘면서 강민준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진료 때문이라 했고 나중에는 의사 모임 때문이라 했지요. 1998년부터였습니다. 강민준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지은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요.
한지은은 매주 병원을 방문해 신약 샘플을 전달하고 의약품 설명의 일정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지요. 나이는 강민준보다 5살 아래, 세련되고 말을 잘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것을 이혜진이 눈치챈 것은 1999년 가을이었지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화표 2장 이혜진은 본 적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진 씨를 마주하게 되었지요. 이혼 소송은 이혜진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2000년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지요. 재판부는 강민준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지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강민준 명의의 재산은 병원 임대 보증금과 상영동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연 매출 수억 원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재산치고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요. 이혜진 측 변호사는 재산은닉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혜진에게 돌아온 것은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3천만 원, 그리고 8살 딸 수아의 양육권뿐이었지요.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의 전공의 시절을 함께 견디고 개원 초기의 불안한 나날을 함께 이겨내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보낸 10년. 그 세월의 대가가 고작 5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이혜진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이혜진은 딸을 데리고 천안역 인근의 낡은 빌라 반지하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짜리 단칸의 작은 부엌이 딸린 집이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강민준 정형외과의 야간 진료는 보통 저녁 9시에 끝났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마지막 환자가 나간 것은 8시 50분쯤이었다고 간호사 최지연 씨가 진술했습니다. 접수 직원 1명과 간호사 2명이 9시에 퇴근했고 강민준은 진료실에 남아 차트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요.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면 원장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한 뒤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원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조심해서 가. 최지연 씨는 그것이 강민준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했습니다. 건물 경비원 한영복 씨의 진술은 이랬지요. 밤 9시 40분쯤이었어요. 1층 경비실에서 순찰 돌려고 나왔는데 강 원장님이 계단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평소처럼 서류 가방 들고 가을 재킷 걸치고 나오셨어요. 인사하셨죠? 한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하고요. 한 씨는 강민준이 건물 정문이 아니라 건물 옆 통로 쪽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었는데 강민준은 주차장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골목을 향해 걸어간 것이지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산책하시려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것이 강민준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9시, 내연녀 한지은이 천안서 북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한지은의 진술은 이랬지요. 전날 밤 10시에 천안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강민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수십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서 아파트까지 찾아갔다고 했지요. 현관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창문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한지은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강민준 정형외과 의원에 도착한 것은 토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병원은 토요일 오전 진료가 있었지만 원장이 출근하지 않아 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당황한 상태였지요. 경찰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책상 옆 서랍 안에 강민준의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현금 8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지갑 옆에는 접이식 휴대전화도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지요. 그리고 건물 뒤편 주차장, 강민준의 검은색 소나타가 단정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요. 차도 놔두고, 지갑도 놔두고, 전화기도 놔두고 사라진 사람. 사건을 맡게 된 강도연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도연, 천안서 북경찰서 강력반 소속. 그의 42이었지요. 수사 경력 15년 차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거라면 최소한 지갑은 가져갔을 겁니다. 납치라면 건물 어딘가에 흔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강 형사는 진료실과 복도, 계단, 건물 출입구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혈흔도 없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지요. 물건이 깨지거나 뒤집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진료실은 전날 밤 진료를 마치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대로였지요. 강 형사는 주변 인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이혜진의 집이었지요. 천안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3층짜리 붉은 벽돌 빌라가 나옵니다. 그 건물 반지하에 이혜진은 딸 수아와 살고 있었지요. 강 형사가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것은 8살 수아였습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커다란 눈으로 형사를 올려다보았지요. 엄마, 아저씨 왔어. 안쪽에서 이혜진이 나왔습니다. 34살 이혼 전 사진에서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던 중인 것 같았지요. 경찰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강 형사가 강민준의 실종 사실을 전하자 이혜진의 표정은 놀라움도 안도도 아닌 묘한 무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라진 것도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이혜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올 리도 없고요. 양육비도 3달째 안 보내고 있었거든요. 강 형사가 실종 당일 밤 행적을 물었지요. 집에 있었어요. 수아가 감기 걸려서 약 먹이고 재웠어요. 저도 10시쯤 잤고요. 8살 딸이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약했지요. 그러나 강 형사는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감기에 걸린 아이를 두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혜진의 눈에서 원망은 읽혔지만 거짓의 기색은 뚜렷하지 않았지요. 강 형사는 돌아서며 한 가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별표 전처 이혜진, 동기는 충분. 알리바이는 취약하나 직접적 혐의 없음. 별표. 내연녀 한지연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한지연은 32살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지요. 천안 신부동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과는 2년 안에 재혼할 계획이었다고 했지요. 저희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혼 정리되면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한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 형사가 금요일 밤 행적을 확인했지요. 한지연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밤 10시 5분부터 자정까지 강민준에게 14번의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재 중이었지요. 한지연이 말한 카페의 폐쇄회로 CC, TV에도 밤 9시 50분에 도착해 10시 반쯤 나가는 한지연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연의 알리바이에는 모순이 없었지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최지연 씨와 접수 직원 2명 모두 강민준과 불화를 겪은 적이 없다고 했지요.
최근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실종 당일 밤 병원 주변의 폐쇄회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00년 당시 천안 시내의 대부분 CCTV는 화질이 매우 떨어졌지요. 병원 건물 자체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가의 카메라 한 대에서 그날 밤 9시 45분경 병원 건물 뒤편 골목으로 걸어가는 남성의 뒷모습이 포착되었지요. 체격은 강민준과 비슷해 보였지만 어두운 골목의 화면이 거칠어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강민준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강 형사는 천안 시내의 병원, 모텔, 터미널, 기차역까지 수소문했습니다. 강민준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마치 가을밤 공기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수사일지의 강도연 형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표 실종인지, 도주인지, 범죄인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음. 별표. 20일 금요일 밤, 병원을 나선 강민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연 형사는 강민준의 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돈의 흐름이지요. 사람이 사라지는 데에는 대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돈, 아니면 두려움. 강 형사는 그 중에서도 돈이 이 사건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재판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강민준 명의의 재산은 병원 임대 보증금 5천만 원과 상용동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합쳐봐야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지요. 연 매출 수억 원대에 잘나가는 정형외과를 5년 넘게 운영한 원장의 재산이 고작 이 정도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강 형사의 의심은 적중했지요. 강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해보니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0년 3월부터 상당한 금액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2명이었지요. 한 명은 의대 동기 정현우, 또 한 명은 강민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정현우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현우는 서울 강남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지요. 강민준과는 의대 1학년 때부터 친했다고 했습니다. 재혁이. 민준이가 부탁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다 뺏기니까 잠깐만 내 이름으로 좀 맡아달라고.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잖아요. 정현우의 진술에 따르면 강민준은 자신의 명의로 천안 불당동의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2억 원이 넘는 땅이었지요. 이외에도 정현우 명의의 예금 계좌에 7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쪽으로도 비슷한 금액이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었지요. 합산하면 강민준이 빼돌린 재산은 4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강 형사는 이를 통해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강민준은 이혼 전부터 치밀하게 재산을 숨긴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전처 이혜진은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부당하게 적은 재산 분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갔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사건을 풀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뻗어나갔습니다. 보험 사기 의혹이었지요. 강민준 정형외과는 교통사고 환자가 유난히 많은 병원이었습니다. 천안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였고 사고 환자가 많은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지요. 그러나 일부 환자의 진료 기록에서 과잉 진료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조사팀 한 곳에서 강민준의 병원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지요. 실종 2달 전인 8월, 보험회사 조사원이 병원을 방문해
특정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민주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 조서원과 언쟁이 있었다고 간호사 최지연 씨가 증언했지요. 원장님이 꽤 화를 내셨어요. 내 병원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면서요. 강 형사는 해당 보험회사를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조사팀장의 답변은 이랬지요. 저희가 그 병원의 과잉 진료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저희 조사원들은 서류 검토만 했고 어떤 물리적 위협도 가한 적 없습니다. 보험회사 측 직원들의 알리바이도 확인되었고 이 방향에서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지요. 한 가지 의외의 인물이 수사선상에 떠오른 것은 11월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한지연의 전 남자친구 차영민이었지요. 차영민은 35살의 자동차 부품 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한지연과 2년 넘게 사귀다가 1999년 초에 헤어졌지요. 한지연이 강민준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접수 직원의 진술에서 차영민의 이름이 나왔지요. 작년 겨울쯤이었나 어떤 남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원장님한테 전화 바꿔 달라고 했어요. 제가 진료 중이라고 하니까 한지연이 너 때문에 나를 떠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강 형사는 차영민을 소환했습니다. 차영민은 처음에 완강하게 부인했지요. 병원에 찾아간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수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 앞에서 결국 인정했지요. 강 형사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차영민은 그날 밤 서울구로공단 근처 회사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다고 답했지요. 동료 3명이 함께 있었고 사무실 출입카드 기록에도 그가 그날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영민의 알리바이도 성립했지요. 강 형사를 가장 괴롭힌 것은 2가지 풀리지 않는 단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지요. 실종 이틀 전인 10월 18일 수요일, 강민준이 병원 근처 국민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 창구 직원도 이 거래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달라고 하셨어요.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셨고요. 이 돈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아파트에도, 병원 진료실에도, 차 안에도 이 현금은 없었지요. 누군가에게 건넨 것인지, 어딘가에 숨긴 것인지, 도주 자금으로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였지요. 실종 사흘 전인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강민준이 병원 진료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최지연 씨의 증언이었지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진료 준비를 하는데 진료실에서 원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하시는 게 들렸어요. 평소에 전화하면서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강 형사는 강민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 오후 1시 20분, 강민준에게 걸려온 전화가 있었지요. 발신 번호는 천안 시내의 공중전화였습니다. 2000년 당시 공중전화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누가 그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그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천안역 앞 횡단보도 옆이었지요. 하루에 수십 명이 오가며 사용하는 전화기. 주변 상가에도 그 시간대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표 더 이상은 안 돼. 별표. 강민준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강 형사는 이 2가지, 500만 원의 현금과 공중전화의 주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저물었습니다. 2001년 봄, 강민준의 어머니가 대전에서 천안서 북경찰서를 찾아왔지요. 이른이 넘은 노모는 강 형사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디 갔는지 좀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었든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강 형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기록 마지막 장에 강도현 형사는 이런 메모를 남겼지요. 별표 용의자 다수, 결정적 증거 전무, 시신 미발견, 자발적 잠적 가능성도 배제 불가. 별표. 파일은 경찰서 지하 기록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천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요. 병원이 있던 상가 건물 3층에는 영어 학원이 들어섰고 쌍용동 아파트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지은은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만 돌았고 강민준의 어머니는 2003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아들의 행방을 끝내 모른 채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강민준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천안역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한 여자. 이혜진은 매년 10월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새벽에 깨어나 어둠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침묵이 깨지기까지는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에게는요. 이혼 직후 이혜진의 하루는 지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안역 근처 백반집 주방으로 출근했지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밑준비를 하고 밥을 안 치고 반찬통을 꺼내 놓는 것이 아침 일과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오후 2시, 수아를 학교에서 데려와 숙제를 봐주고 저녁밥을 지어 먹이고 잠자리에 눕히면 밤 9시였지요. 그제야 이혜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지요.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월세, 전기세, 수도세, 수아의 학교 준비물값,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들 앞에서 이혜진은 동전 한 입까지 세야 했지요. 강민준이 보내기로 한 양육비는 이혼 직후 2달만 들어오고 끊겼습니다. 실종 뒤에는 청구할 곳도 없어졌지요. 그래도 이혜진은 버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지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지요. 학교 참관 수업에 엄마만 올 때도, 아버지의 날 편지를 쓸 때도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가족 소개라는 숙제를 내보냈습니다. 수아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별표 우리 가족은 엄마와 저 2명입니다. 엄마는 매일 맛있는 밥을 해주십니다. 별표. 아빠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지요. 이혜진은 이 노트를 본 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 것이 자신과의 약속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 수아가 중학생이 되던 해, 이혜진은 백반집을 그만두고 김밥 가게에 취직했지요.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곳을 찾아 옮긴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천안역 지하상가의 분식집에서 일했고 2011년부터는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원으로 일했지요. 직장이 바뀔 때마다 이혜진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통장에 넣어주는 돈은 한 달도 빠지지 않았지요. 수아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2010년에는 장학금을 받아 충남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지요. 엄마가 한때 간호조무사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혜진은 딸의 대학 입학식 날 난생 처음 새 옷을 사입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 수아 대학생 됐다. 기숙사 앞에서 딸을 안으며 이혜진은 그 말만 반복했지요. 2014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수아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배치되었습니다. 정형외과라는 것이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수아 본인은 그저 병원에서 배정한 곳에 간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성실한 간호사였지요. 환자들에게 다정했고 선배들에게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찾아서 알려주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자랐지요. 26살이 되던 2018년, 수아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연애였지요. 수아는 천안의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전화로 알렸고, 이혜진은 전화기 너머로 잘 됐다, 잘 됐어,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수아는 천안에 전화를 걸었지요. 한 달에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내려가 엄마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혜진이 사는 집은 반지하에서 지상 2층 월세방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두 모녀의 대화는 늘 비슷했지요. 엄마, 밥 잘 챙겨 드시고. 얼굴이 말랐어. 나는 괜찮아. 너나 잘 먹어. 서울은 물가가 비싸잖아.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 강민준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묻지 않았고 이혜진은 꺼내지 않았지요. 마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은 20년간 두 모녀 사이의 공기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이혜진은 몇 달 전부터 기침이 잦아졌지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이 석 달이 넘도록 낫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에는 손수건에 피가 묻어 나왔지요. 겁이 났습니다. 천안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간 것은 9월 초였지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지요. 진료실에 다시 앉았을 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혜진 씨, 폐암 3기입니다. 이혜진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요. 왼쪽 폐에 종양이 있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병원을 나온 이혜진은 천안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9월의 햇살이 따뜻했지요. 역 앞 광장에는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고 벤치 옆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이혜진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딸 수아의 얼굴만 맴돌았지요. 내가 죽으면 수아는 혼자 남는다. 그 생각이 이혜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지요.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 그것을 안고 죽으면 수아는 영영진 씨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지, 수아는 그 답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혜진은 벤치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지요. 2020년 10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천안에 내려와 엄마와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지요. 이혜진은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 작정이었지요. 시장에서 소갈비를 사와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을 크게 썰어 넣고 간장 양념을 부어 뚝배기에 끓였습니다. 좁은 월세방 부엌에 갈비찜 냄새가 가득 퍼졌지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온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혜진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왔어? 손 씻고 앉아. 갈비찜 했어. 수아는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밑반찬과 뚝배기를 보며 웃었지요. 엄마, 이거 나 오라고 일부러 한 거지? 그럼, 우리 수아 좋아하잖아.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갈비를 한 점 집어 엄마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고, 이혜진은 나는 됐어. 너 먹어 하면서도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지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이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이 딸깍거렸죠. 수아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아의 얼굴에 걱정이 번졌지요. 사실 수아는 이미 엄마의 병원 서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몰래 탁자 위에 놓인 진료 안내문을 보고 폐암이라는 단어를 확인한 뒤 며칠을 울었지요. 하지만 엄마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엄마가 암 이야기를 꺼내려는 줄 알았지요. 이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뚝배기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바라보았지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너희 아빠? 그때 사라진 거 말이야. 수아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갈비찜 냄새가 가득한 좁은 부엌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입술을 깨물어도 고개를 숙여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 때문이야. 수아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소리만이 작은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수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혜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금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왜 병원에 갔는지, 무엇이 벌어졌는지, 오빠 종태가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20년 동안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아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두 모녀만이 알 것입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예감하고 있었던 진실이 마침내 확인된 것에 대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을까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밥그릇에는 밥이 반쯤 남아 있었지요. 엄마.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이혜진은 고개를 숙였지요. 많이 안 좋대. 수아는 일어나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어깨를 안았지요. 58살의 여자는 28살 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서울행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에 누웠던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이불 속에서 엄마의 등을 바라보며 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딸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을 밤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8살 때 사라진 사람,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보내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기도 한 아버지. 별표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다. 별표. 그 문장의 무게는 아마 수아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병원에 휴가를 냈지요. 천안에서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사흘 동안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병원에도 함께 갔지요. 두 사람 사이의 그날 밤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 섰지요. 엄마,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 이혜진이 물었지만 수아의 눈을 보고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엄마,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수아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충남 천안서 북경찰서 민원 접수 창구. 오전 10시. 수아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강민준 실종 사건에 대해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접수 창구의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지요. 실종 사건요? 2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2000년 10월입니다. 강민준 정형외과 의원 원장 강민준 실종 사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묵은 이름이 갑자기 창구 위로 올라온 것이었지요. 수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강민준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서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던 수사 파일이 20년 만에 다시 햇빛 아래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의 신고를 접수한 천안서 북경찰서는 즉시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20년 전 미제 사건의 재수사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지요. 충남경찰청은 수사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 김영수 형사를 담당으로 배정했습니다. 김영수, 45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 재수사를 3건이나 성공시킨 경력이 있었지요. 김 형사는 가장 먼저 20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올라온 서류 뭉치는 먼지가 둥글게 쌓여 있었지요. 강도연 형사가 남긴 수사 일지, 진술 조서, 현장 사진, 통화 기록 사본. 김 형사는 사흘에 걸쳐 이 기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 형사를 찾아갔지요. 이미 퇴직한 강 형사는 천안 시내에서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2의 나이에도 체격이 단단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강민준 사건이라. 20년 됐구만. 강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가끔 생각났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뭘 놓쳤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형사 생활 25년 하면서 가장 찜찜했던 사건이에요. 김 형사가 물었지요. 전처 이혜진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지. 이혼 과정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조사하면서 다 알았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었어. 알리바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걸 깰 만한 물증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리고 덧붙였지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이혜진을 조사할 때 그 여자 눈에서 뭔가 읽었어요. 원망 같은 건 아니었어. 그보다 더 깊은 거. 무서움, 죄책감. 그때는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단서였을 수도 있지.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2020년 10월 하순, 김영수 형사는 이혜진을 충남경찰청으로 불러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좁은 방이었지요. 회색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지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라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기침을 몇 번 했지요. 김 형사가 물을 건네자 고맙다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김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지요. 이혜진은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지요. 20년 동안 머릿속에서 수천 번은 되뇌었을 이야기를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넉 달 지났을 때였어요. 이혜진은 이혼 후 우연히 강민준의 대학 동기 정현우의 아내 혜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천안역 근처 시장에서 마주쳤다고 했지요. 혜진 씨가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혜진은 자기 남편이 강민준의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돈 수억 원이 남편 이름으로 묶여 있으니 불안했던 거지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혜진에게 이야기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불당동 땅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 이름으로 사둔 건데 실은 강민준 씨 돈이라고. 2억이 넘는 땅이래요. 이혜진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땅. 자기한테는 양육비 한 달에 50만 원도 보내지 않으면서 딸 수아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이고 있는데 그 사이 수억 원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있었다니. 분노가 차올랐어요. 이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10년을 바쳤어요. 전공의 월급 50만 원으로 둘이 살던 시절부터 개원할 때 제가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까지. 못다한 얘기예요. 접수도 제가 했고 회계도 제가 했고 밤 11시에 퇴근해서 찬물에 손 씻으면서 장부 정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게 뭔데요? 김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병원에 갔어요. 10월 20일 금요일 밤 야간 진료가 끝날 시간에 맞추어 병원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감기약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열이 내려간 걸 확인하고 나갔어요. 집에서 병원까지는 택시로 10분 거리였다고 했지요. 밤 9시 45분쯤 택시를 잡아탔다고 했습니다. 병원 건물 뒤쪽 비상구로 들어갔어요. 거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병원에서 같이 일했으니까요. 번호가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김 형사가 물었지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지요. 3층 진료실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까지 진술한 이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형광등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혜진아, 너 여기 왜 왔어? 하면서요. 이혜진은 그 자리에서 불당동 토지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당신 친구 이름으로 사둔 불당동 땅 다 알아. 그거 양육비로 수아한테 돌려 그렇게 말했어요. 강민주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 돈으로 산 거라고 발뺌했다고 했지요. 거짓말하지 마. 혜진 씨한테 다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말다툼이 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이혜진의 목소리가 끊겼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의 일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 형사가 조용히 말했지요. 하지만 이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다 말할게요. 20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그날 밤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의 나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형사는 끝까지 듣고 나서 녹음기를 멈추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형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의 위로도, 그 이하의 냉정함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지요. 다음 순서는 박종태였습니다. 이혜진의 친오빠, 1961년생, 화물차 운전기사였지요. 김 형사가 소환장을 보내자 박종태는 경기도 평택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순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요. 넓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조사실 의자에 앉으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게 왔구만. 박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혜진이가 말했다면서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종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손을 내리며 말했지요. 2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박종태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그날 밤 10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요. 울면서 전화한 혜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화물차에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혜진이가 오빠, 나 큰일 났어. 와줘, 제발 와줘.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도 시동을 걸었어요. 평택에서 천안까지 화물차로 약 1시간이었지요. 박종태는 밤 11시 반쯤 쌍용동 병원 건물 뒤편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구로 올라가니까 진료실에 혜진이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해 박종태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혜진이가 매달렸어요. 오빠, 수아는 어떻게? 엄마가 사람 죽였다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8살짜리 조카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종태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커다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던 수아. 그 애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죄를 지었어요. 박종태는 자신의 1톤 화물차로 시신을 실어 천안 외곽 광덕면의 산자락까지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화물 배달로 드나들며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곳이었다고 했지요.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이로 들어가면 평평한 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팠어요. 삽 2자루로 땅을 팠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약 1m 깊이까지 파고 시신을 묻었다고 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고 합니다. 삽을 짚고 서서 혜진이를 봤어요. 혜진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비밀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구나. 김영수 형사는 두 사람의 자백을 확보한 뒤 즉시 과학수사대에 현장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그쳤지요. 천안시 광덕면의 야산은 축축했고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가 소나무 숲 사이를 느릿느릿 감싸고 있었지요. 수사팀 8명과 과학수사대원 4명이 산을 올랐지요. 박종태가 동행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이 근처였어요. 산 중턱을 지나 완만한 경사면이 나타나자 박종태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커다란 소나무 2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0년 사이에 더 굵어지고 키도 컸지만 두 나무가 나란히 선 모습은 박종태의 기억 그대로였지요. 저기, 저 두 나무 사이요. 박종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작업에 들어갔지요. 낙엽과 부엽토를 걷어내고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cm, 50cm, 70cm. 김 형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만약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자백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님. 과학수사대원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약 90cm 깊이에서 삽 끝에 무언가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대원은 삽을 내려놓고 작은 붓과 주걱으로 전환했지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갈색으로 변한 뼈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김 형사가 다가가 무릎을 꿇고 살펴보았지요. 과학수사대원이 보고했습니다. 두개골이 보입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의 흙은 점토질이었지요. 산성이 강한 부엽토가 아니라 수분을 머금은 점토층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뼈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것입니다. 발굴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지요. 유골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수습되었습니다. 추정컨대 170cm 안팎의 성인 남성이었지요. 유골과 함께 버클이 달린 남성용 가죽 벨트의 잔해와 금속 프레임 안경에 부식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민주는 평소에 금속 프레임 안경을 쓰던 사람이었지요. 유골은 검은 비닐봉투에 정중하게 수습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원 확인이었지요. 이것이 정말 강민준의 유골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였지요. 강민준은 이미 2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었고 그의 직접적인 DNA 시료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있던 개인 물품은 실종 수사 당시 수거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의 증거물 관리 수준으로는 DNA 시료가 장기 보존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김 형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딸 강수아의 혈액이었지요. 아버지와 딸은 생물학적 부녀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DNA 절반이 딸에게 전달되지요. 따라서 유골의 DNA와 딸의 DNA를 대조하면 이 유골이 강수아의 아버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수아에게 연락했지요. 수아 씨, DNA 감정을 위해 혈액 채취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온 수아는 경찰서 의무실에서 혈액을 채취했지요. 주사바늘이 팔뚝에 들어갈 때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한 방울의 피가 아버지의 20년 행방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요.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DNA 감정에는 통상 2주에서 3주가 소요되지요. 김 형사는 그 사이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혜진과 박종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2000년 당시의 택시 영업 기록과 화물차 운행 기록을 추적했지요. 20년 전에 택시 기록이 남아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태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나왔지요. 1톤 화물차의 차량 등록 기록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박종태 명의로 등록된 현대 포터 1톤이 있었고, 이 차량은 2003년에 폐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차량은 없었지만 박종태가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하나, 김 형사는 20년 당시 병원 건물의 비상구 비밀번호 관리 기록을 건물주에게 확인했지요. 건물주는 이미 바뀌어 있었지만 이전 건물주의 관리 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상구 비밀번호는 1996년에 설정된 이후 2002년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이혜진이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었지요.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김영수 형사의 책상 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김 형사의 손이 20년차 베테랑답지 않게 미세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랬지요. 별표 광덕면 야산에서 수습된 유골의 DNA와 강수아의 DNA를 대조한 결과 부녀 관계가 성립함. 일치 확률 99% 이상. 별표. 유골은 강민준이었습니다. 20년간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졌던 정형외과 원장 강민준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 천안 외곽 산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김 형사는 결과서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지요. 이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미제 사건은 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이 법의 앞에 서게 되지요. 김 형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혜진은 살인 혐의로, 박종태는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0년 묵은 미제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2000년 10월 20일 금요일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먼저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두 가지 수수께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겠지요. 500만 원의 현금과 공중전화의 주인입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영수 형사는 의대 동기 정현우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강도연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었지요. 정현우는 이번에는 훨씬 솔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강민준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입을 열게 한 것이지요. 정현우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실종되기 이틀 전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당동 토지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현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10월 19일 목요일에 내가 병원에 들렀더니 민준이가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건네줬어요. 그걸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했지요. 실종 이틀 전 인출된 500만 원의 행방이 20년 만에 밝혀진 것이었지요. 이 돈은 도주 자금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협박당해 건넨 돈도 아니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공중전화.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강민준에게 걸려온 전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통화의 상대는 이혜진이었습니다. 이혜진은 재수사 조사에서 이 사실을 추가로 진술했지요. 혜진 씨한테 불당동 땅 이야기를 들은 게 10월 초였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번호로 걸기 싫어서 천안역 앞 공중전화를 썼어요. 이혜진은 전화로 불당동 토지를 양육비 대신 수아에게 돌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강민준은 단칼에 거부했지요. 그 사람이 더 이상은 안 돼 이혼한 사이에 뭘 더 바라는 거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전화가 끊어진 뒤 사흘 동안 이혜진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겠구나. 딸한테 줄 돈은 없다면서 수억 원을 남의 이름으로 쌓아놓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왔지요. 2000년 10월 20일 금요일 밤 9시 45분. 수아가 감기약을 먹고 잠든 것을 확인한 이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은 내려가 있었지요. 이불을 턱까지 덮어주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지요. 목적지는 쌍용동. 병원까지 택시로 10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택시에 타고 있었을까요? 이혜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직접 만나서 눈을 보고 수아 양육비를 달라고 말하려고 간 거예요. 전화로는 안 되니까. 얼굴을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어요. 택시에서 내린 곳은 병원 건물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앞쪽 정문으로 들어가면 경비원 한 씨와 마주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상구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내 자리를 눌렀지요. 1996년에 설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번호를. 초록색 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지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야간 진료가 끝난 뒤라 대기실과 접수대의 불은 꺼져 있었고 진료실 문틈 아래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이혜진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요. 가을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금속 프레임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혜진아? 놀란 표정이었지만 두려워하는 눈빛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이 시간에. 이혜진은 문을 닫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지요. 두 사람이 마주선 것은 이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친구 정현우 이름으로 사돈 불당동 땅, 나. 단도직입이었지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건 현우 돈으로 산 거야. 거짓말하지 마. 혜진 씨한테 다 들었어. 당신 돈이라면서.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키 175cm인 강민준이 서자 160cm도 되지 않는 이혜진과의 체격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혜진이가 그런 소리를 해? 다 헛소리야. 그리고 이혼한 사이에 밤에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혼하면 끝이야. 서연이 아빠인 건 안 끝나잖아. 양육비 석 달째 한 푼도 안 보냈잖아. 감기 걸려도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약만 사 먹이고 있는데 당신은 수억 원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있어. 이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민주는 인상을 구기며 말했지요. 양육비는 보내줄게. 근데 불당동 땅은 별개야. 그건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럼 그 돈으로 수아 양육비를 제대로 줘. 아이한테 그것도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를 벌든 어디에 쓰든 너한테 참견받을 일은 없어. 우리는 남이야. 별표남. 별표. 그 한마디가 이혜진의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 전공의 시절 월급 50만 원을 쥐어주며 우리 조금만 더 참자고 했던 사람. 개원할 때 친정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빌려와 보탰더니 고마워. 혜진아 하고 웃던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우리는 남이야라는 말이 나왔지요. 나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행패야. 강민준이 이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이었지요. 이혜진이 버티자 강민준은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혜진은 뒤로 비틀거리며 등을 벽에 부딪혔지요. 순간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충격에 몸이 기울면서 이혜진의 손이 무언가를 짚었지요. 진료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스테인리스 소화기였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용 3kg짜리 분말 소화기였지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밀쳐져서 벽에 부딪힌 통증, 10년간의 배신감, 우리는 남이야라는 말의 잔인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솟구쳤다고 했지요. 이혜진은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머리 옆을 내리쳤지요. 한 번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강민준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머리 왼쪽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혜진은 소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지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흔들어 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뺨을 가볍게 때려도 보았지요. 하지만 강민준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을 짚어 보았지만 간호조무사 출신인 이혜진의 손끝에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은 이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골 두개골의 좌측 측두부의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 흔적이 확인되었지요. 측두부는 두개골에서 가장 얇고 약한 부위입니다. 이곳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내부의 중간 수막 동맥이 파열되어 급성 경막의 출혈이 발생하지요. 사인은 단일 타격에 의한 급성 경막의 출혈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혜진은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계를 보니 밤 10시 반이 넘어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때 떠오른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이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진료실 전화기를 들어 오빠 박종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오빠, 나 큰일 났어. 와줘, 제발 와줘. 울음이 섞인 목소리에 박종태는 자세한 것을 묻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장 간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평택의 자취방에서 화물차 열쇠를 챙겨 나온 박종태가 천안 쌍용동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비상구로 올라가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여동생이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민준을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박종태가 먼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혜진아, 지금 바로 112에 전화하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먼저 밀었고 내가 넘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이혜진이 매달렸지요. 오빠, 수아는 어떻게? 박종태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아가 알면 어떡해?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데 겨우 8살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안고 살아? 박종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료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 속에 울리고 있었지요. 커다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조카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삼촌하고 달려와 안기던 수아. 설날에 세뱃돈을 주면 양손으로 꼭 쥐고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던 수아. 그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 박종태의 마음이 꺾였지요. 알았어. 그 두 글자가 박종태의 20년을 결정했습니다. 두 남매는 진료실을 닦았습니다. 바닥에 묻은 피를 걸레로 닦고 소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지요. 강민준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치 강민준이 퇴근한 뒤 개인 물품만 놓고 나간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것이었지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박종태는 건물 뒤편에 대어 놓은 화물차로 시신을 옮겼지요. 인적이 없는 시간이었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2000년 당시 수사에서 확인한 9시 45분 폐쇄회로 CC, TV 영상 속 인물은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강민준 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정 무렵 시신을 옮기던 박종태의 모습은 같은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 녹화 방식의 한계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은 덮어쓰게 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지요. 화물차는 천안 외곽 광덕면을 향해 달렸습니다. 박종태가 그 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지요. 예전에 광덕면 과수원에 비료를 배달하면서 그 산길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오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산 중턱의 소나무 숲 안쪽,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평평한 터. 두 남매는 화물차에서 삽두 자루를 꺼내 땅을 팠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지요. 삽질을 하는 박종태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고 옆에서 삽을 들고 있는 이혜진은 실신할 듯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1m 깊이까지 파내려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지요. 시신을 묻고 흙을 덮은 뒤 낙엽과 나뭇가지를 흩어놓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지요. 박종태는 동생을 화물차에 태워 천안역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혜진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수아는 이불을 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아이에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그 옆에 누웠지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혜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 비밀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지? 수아를 어떤 얼굴로 마주하지?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지요. 살아가는 것, 수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이혜진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 나은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죽하고 약 한 번 더 먹어.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침인 척, 이혜진은 웃었습니다. 그 뒤로 20년. 이혜진은 단 한 번도 광덕면 그 산에 가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갈 용기가 없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매년 10월이 오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식은땀에 젖어 새벽에 깨어나 어둠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딸이 자는 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고 했지요. 살아야 해 수아를 위해서. 그 말을 20년 동안 매일 되뇌었다고 합니다. 2021년 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제 2부 법정. 검찰은 이혜진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범행이었지만 기소가 가능했지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었고 2015년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친 범죄에 대해 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07년 개정 시점에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으므로 새 규정이 적용되어 시효 없이 기소할 수 있었지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별표 피고인 이혜진이 2000년 10월 20일 밤 천안시 쌍용동 소재 강민준 정형외과 의원 진료실에서 스테인리스 소화기로 피해자 강민준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별표. 이혜진 측 변호인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된 범행이 아니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지요. 법정에서 이혜진은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간 게 아닌 건 하늘이 알아요. 하지만 제 손으로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20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요. 그리고 수아한테 미안해요. 아빠를 빼앗은 것도, 2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도 전부 다 미안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지요. 피고인 이혜진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물리력을 행사한 점,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고인과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20년간 자책하며 살아온 점, 딸의 신고를 계기로 자수의 준행위에 가까운 자백을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무거운 판결이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박종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열렸지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이 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사체유기의 시효는 2007년에 만료되었지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박종태의 얼굴에는 안도도 기쁨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지만 박종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지요. 재판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법원 앞 계단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법원 화단에는 철쭉이 붉게 피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아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빠를 그리워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것은 엄마였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으로 출근해 등이 휘도록 일하면서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집에 있어 주었던 사람. 장학금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며 우리 수아 똑똑해서 다행이다 하고 웃었던 사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엉엉 울었던 사람. 하지만 그 엄마는 아빠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했지요. 아빠. 수아에게 아빠란 무엇이었을까요? 8살까지의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사람. 하지만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엄마를 배신했고 재산을 빼돌려 아내와 딸을 길바닥에 내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도 온전히 미워할 수 없었고 어느 쪽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요. 수아는 누구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엄마가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수천 번 했을 뿐이지요. 이혜진은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아는 격주로 면회를 갔지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교도소까지 버스를 타고 면회실의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이혜진의 몸은 눈에 띄게 여위어가고 있었지요. 머리카락이 빠져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천면의 때였습니다. 이혜진은 칸막이 너머로 수아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쳤지요. 차가운 유리가 그 사이에 있었지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20년 동안 매일 미안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밥 잘 먹어. 약도 꼭 챙겨 먹고. 늘 하던 말이었지요. 천안 월세방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일요일 저녁 전화에서도 수아가 엄마에게 하던 말은 늘 그것이었습니다. 이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지요. 그래, 알았어. 너도 잘 먹고 다녀.
그것이 두 모녀의 대화였습니다. 20년 전에도 20년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비밀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2021년 봄, 천안시 광덕면 야산에서 발굴된 강민준의 유골은 화장되었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든 것은 딸 수아였지요. 강민준의 어머니는 200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2010년에 돌아가셨기에 유족은 수아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천안 공원묘원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지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표 아버지, 강민준. 여기 잠들다. 별표. 화려한 문구도 긴 비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지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수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아빠.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 찾았네. 그것이 수아가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행방불명된 의사 강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떠난 사람으로.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딸 수아는, 수감된 엄마 이혜진은, 공소기각을 받은 외삼촌 박종태는 각자 진실의 무게를 안고 저마다의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지요. 20년이나 숨긴 죄를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20년을 혼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컸겠느냐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법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분노, 후회와 속죄의 무게는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2000년 10월, 그 가을밤 천안 쌍용동 병원 3층 진료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